중국의 규제가 우리 증시의 개인사만 국한된 것이 아닌 엔터사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요 엔터사들 주가는 약세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미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중국 현지의 경쟁 심화 또 수요 부진 등의 이유로 중국 시장을 좀 떠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SK도 어제 중국 렌터카 사업을 매각한다고 밝혔죠. 좀 더 성장성이 높은 신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는 하는데 미중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규제까지 우리의 대중 의존도는 점차 줄여나갈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빅먼 일부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SK그룹, 중국 렌터카 사업 매각했다는 이 이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재 기자. 네, SK그룹의 이 중국 지주사가 SK차이나인데요. 네. SK차이나가 이 렌터카 사업에서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렌터카 사업을 일본 도요타 중국 법인에게 이제 매각을 한 것인데요. 네. 일단 그 기업은 SK오토서비스고요. 여기에 지분 100%를 도요타에 약 500억 원 규모의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SK그룹이 지난 2011년에 금호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이제 중국에도 렌터카 사업으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만에 여기에서 이제 철수를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일정 부분은 예견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매출이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도 웬만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도의 성과를 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롱들도 많이 또 받기도 했고 했다 보니까 이제 철수를 한 것인데, 근데 다만 이 SK차이나의 핵심 사업이 이제 렌터카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그럼 무엇을 시사하는 바가 있느냐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나오고 되고요. 또 SK그룹이 이 중국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적극적이었던 그룹 중 하나라는 점에서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서 6월에 이 베이징 SK타워도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SK그룹이 중국 사업의 비중을 이제 줄이는 거 아니야? 이제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니야? 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SK 측의 입장은 이 매각한 돈으로 중국의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ESG 관련 투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업 비즈니스의 재조정이지 축소는 아니야라고 이야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얼마 전에 현대차 그 중국 법인의 주재원 수십 명 철수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것 또한 중국 사업 축소한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건지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저희 특파원, 중국 특파원이 사실 단독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대차 중국 법인의 주재원들이 약 30여 명이 다음 달 초에는 귀국을 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조직 개편도 단행이 되는 건데, 현지화 전략, 그러니까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 현지화 전략에서 어떤 변화가 이제 있다라는 이런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결국 또 중국 사업의 축소 가능성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현대차가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 내 점유율이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한 3개 정도 공장의 매각도 이제 추진 중이다 보니까 이게 다 맞물려져서 실제 그런가 보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또 현대차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환하거나 이런 움직임인데, 현재 롯데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이미 백화점이나 마트 사업에서 철수한 바가 있고요. 삼성도 이 중국의 스마트폰 공장과 PC 조립 공장을 폐쇄를 하기도 했습니다. LG도 지난해에 이 베이징 트윈타워를 매각을 하는 등 이 대기업들의 중국 내 자산 매각이라던가 사업의 이 축소 움직임은 계속해서 좀 포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탈중국을 했을 때는 기업은 사실 정확하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일 텐데,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좀 둔화 조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그렇게 과연 매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미중 간의 갈등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좀 생각해 봤겠죠. 네, 질문하면서 답을 다 주셔서 답이에요? 저한테 무슨 말을 하라는 건지 제 생각이었는데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보시면 사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졌지만 우리는 이미 사드 갈등 때, 사드 사태 때부터 이제 뭔가 조금씩 거리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때 추락한 점유율이나 이런 게
바로 원상복귀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요즘 계속해서 보도를 접하시겠지만 중국 정부가 각종 부분들을 지금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역시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불확실성으로 그렇죠. 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제적인 정세 뭐 이런 움직임도 하나의 철수의 배경으로 되는데, 근데 사실 일본은 아까 그 SK 렌터카를 도요타에서 인수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중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 우리 기업은 축소하는 거라는 네. 거에 있어서 이게 중국 내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좀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이게 가격이나 품질에서 현재 되게 모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초고가의 제품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유럽이나 미국, 일본 제품들을 선호를 하고요. 조금 가성비가 있고 싸고 이런 걸 원하는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물건을 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서 뭔가 묘책을 찾지를 못하고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현지에서도 수요가 좀 부진하고 코로나19 여파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결과들이 맞물리면서 우리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률, 시장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아마 전경련 발표 자료를 배경으로 저희 김종호 기자도 이야기를 했을 네. 텐데 뭐 스마트폰, 자동차, 화장품 이런 데 있어서 지금 점유율도 계속 줄고 맞아요. 실적도 악화가 되고 있다 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수를 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계에서는 조언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철수하고 이게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워낙에 또 그렇죠. 성장성이 네. 있는 곳이고 일본이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계에서는 좀 양국 간의 어떤 경제 협의체를 좀 활발히 구성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려움들은 좀 해소를 좀 해주고 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게 좀 해줘야 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리스크 줄이면서 또 신성장 산업 좀 더 집중하자, 이렇게 좀 우리 기업들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관련된 이슈들 좀 영향력이 있는 것들인데요. 다 지금 중국 정부가 뭐 아시다시피 플랫폼, 뭐 사교육, 게임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규제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또 엔터 산업 쪽에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반기 주가 상승은 지금 최근에 좀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엔터주들 상황도 좀 정리하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정 기자. 네. 네, 중국 정부가 요즘 최근 들어서 이 뭐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나 자본 시장에 좀 많이 개입을 하면서 네. 좀 규제를 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이죠. 지난달 27일에 아이돌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뭐 제목을 보니까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10대 방안을 네. 발표했습니다. 대충 내용이 뭐 연예인을 위해서 모금을 나서는 팬클럽을 뭐 해산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러자 바로 다음 날 반응이 나왔습니다. 텐센트 QQ 뮤직에서는 이 아티스트 앨범 중복 구매를 뭐 제한하고 뭐 음원과 아티스트 인기 차트를 삭제하는 뭐 그런 조치를 취했고, 네. 또 텐센트도 당국의 지시에 따라 중국 내 온라인 음악 저작권에 대한 독점 판권을 포기한다라는 또 내용도 밝혔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요. 이번 달 들어서도 지난 2일에 문예 프로그램 및 인원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도 뭐 아이돌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팬들의 그런 유료 투표 행위를 근절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아티스트들한테도 영향을 미친 게, 중국의 소셜 미디어인 웨이보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아이돌 출신, 뭐 여기 아이즈원 출신인 장원영의 중국 팬클럽 계정, 혹은 뭐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중국 팬클럽 계정을 뭐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 폐쇄하는 네. 뭐 그런 조치까지 취했어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조금 이게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일은 아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여파인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국내 엔터주 4사의 주가가 조금 많이 변동을 보이면서 맞아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최근 일주일 사이의 변동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작게는 마이너스 1%, 크게는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네. 일반적인 어떤 조정폭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고점 대비해서의 하락폭은 10% 안팎이었으니까 어쨌든 중국의 어떤 이런 움직임이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네. 국내 엔터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다뤘던 이슈에서도 그 주요 대기업들 우리 중국 사드 보복 이후 좀 맷집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엔터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통제가 그렇게 일시적이지 않겠는가, 오래 가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뭘 규제한다고 하면은 우리한테도 많은 영향이 있겠구나 네. 걱정하는 것이 일단은 먼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실제 지금 우리 엔터사들의 중국 의존도가 그동안 많이 좀 낮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 엔터 시장이 통제된다는 것만으로 우리 엔터 기업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는 조금 그래서 기우다, 너무 과도한 우려다라는 네네.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니까요. 엔터사들의 음반 판매 금액 중에서 수출 금액도 있을 수 있고 내수 판매 금액도 있을 수 있고 그중에서 또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도 있고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음반 판매 금액 중에서 중국 비중이 6% 미만이더라고요. 4사 다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이제 높은 게 6% 정도였고 이 수치만으로도 일단 중국 비중이 크지 않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엔터사들의 매출이 음반 판매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굿즈를 판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맞아요. 요새는 특히나 더 이렇게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출로 이걸 또 비중을 따져보면 중국 음반 매출이 따지는 그 비중을 계산해 보면 2%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그 엔터 시장이 통제가 되고 우리 음반 판매가 좀 지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엔터사들의 실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또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고 최근 5년 사이에 음반 수출 증가율을 보면 지역별로 봤을 때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 엔터사들의 어떤 활약이 네. 상당히 커졌고 그 안에는 역시 BTS 같은 그런 인기 아티스트들의 그렇죠. 또 기여도가 상당히 컸다고 보여지고요. 아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음반 수출 증가폭이 컸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우려가 조금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상반기에 또 주요 엔터사들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하반기 또한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엔터 4사 모두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네. 3분기에 보면은 YG 엔터테인먼트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30%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40%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4분기로 떼어서 보는 경우에는 이번엔 SM이 1830% 어마어마한 수치로 개선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YG 엔터테인먼트도 350%, JYP가 5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고 결과적으로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터 4사의 일단 지금 예상되는 실적은 상당히 좋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의 이런 조정 상황,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인지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중국의 이런 규제책들이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도 여러 이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미래에셋증권의 박정엽 연구원은 중국 규제가 국내 엔터사 실적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분석에 따른 네.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이유로는 하반기에 이제 간판 라인업들의 어떤 컴백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9월에 리사, NCT, 에스파, 10월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이런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의 컴백은 해당 기획사들, 해당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실적에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각사의 차세대 라인업의 팬덤도 성장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에셋증권은 하이브, YG엔터, JYP엔터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또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역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또 보고서를 냈는데 이기훈 연구원은 하이브와 SM을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역시 위버스와 디어유라는 그 팬 플랫폼의 가치를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만 좀 떼놓고 보자면 사실 하이브가 조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이브는 역시 BTS,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 하드 캐리가 상당하죠. 주가도 그렇죠. 많이 끌어올렸고요. 다만 이제 BTS의 군입대 문제가 계속해서 역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내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병역법 네.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이 내용이 어떤 논의 결과가 나오고 어떤 분위기였는지에 따라서 또 특히나 이제 하이브 종목에는 네.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 6시에 이제 그 주경야톡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또 네. 야심차게 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주경야톡. 거기에 이번 주에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이 출연해서 네. 메타버스와 또 엔터 업종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지금 여가 시간을 OTT로 많이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그걸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그 중심에는 엔터테인먼트사들이 갖고 있는 IP, 지식재산권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조금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집중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좀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 주톡피아를 통해서 현대중공업 그 공모주 상황을 또 전해드린 바 있는데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네. 주톡피아입니다. 톡. 네. 그리고 이건 주경야톡입니다. 맞죠? 헷갈리죠, 네. 좀. 그러니까 오늘 또 이게 현대중공업 네. 그 청약 마감 오늘 마지막 날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실시간 경쟁률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역시 유튜브 주톡피아에서 맞아요. 현대중공업 그 실시간 경쟁률을 꼭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실 분들은 참고를 네. 하셔야겠습니다. 이 방송을 대표님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방송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또 홍보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이 우리 너튜브 애청자분들이 토로 알고 계신데 톡입니다. 네. 톡. 자, 네.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이슈는 사실 지금 미 의회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방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정치권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그 영향으로 네이버, 카카오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잠시 후 기업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권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여당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또 지금 180의석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들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민주당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방안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의 송갑석, 이동주 의원이 최근 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네. 토론회 주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단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지 네.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네.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 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이게 이제 토론회의 주제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룡, 문어발 확장, 불공정 거래, 골목 상권. 이게 어떤 대기업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게 하는 모든 단어들을 넣었다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제목에서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를 딱 알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토론회 자리에서 송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면서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라고 네. 이제 비판을 강력하네요. 했습니다. 네.
이제 탐욕. 탐욕. 예, 국제. 전락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내일 모레, 그러니까 10일까지 플랫폼 경제 을과의 연속 간담회를 해요. 그래서 관련 종사자라던가 소상공인 단체들을 초청을 해서 너희들이 어떤 피해를 봤어? 지금 이 시장이 어때? 네. 라는 이 현황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이게 더 문제는 최근 국회가 이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적 지위 남용에도 이미 제동을 걸었잖아요. 네. 게다가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국내 기업에게도 이 규제가 적용되는 게 네. 현실화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지금 주가만 해도 10% 전후로 지금 급락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이슈, 조금은 길게 지속될 이슈로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우리 학창 시절에다 보면 먼저 이렇게 맞은 친구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거든요. 카카오 선방을 일단 맞았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타깃이 됐네요. 사실은 이 온라인 플랫폼, 특히 공용 플랫폼들이 네. 꽤 많거든요. 지금 플랫폼을 보시면은 오픈마켓, 그러니까 쿠팡으로 좀 대표되는 네. 오픈마켓이 있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제 배달도 있고 네. 뭐 야놀자라는 숙박 플랫폼, 그리고 직방, 부동산 정말 많고 각각에서 지금 자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네. 사실 이 카카오를 아예 그 주제의 명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카카오가 타겟이 됐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이윤들이 하는데 버텼을까? 네, 이 토론의 개최 배경만 좀 보더라도 네. 이 최근 카카오 택시가 스마트 호출 요금을 인상하려고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또 카카오 대리운전 사업도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등 이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좀 논란과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달 택시 스마트 호출 이용료 인상을 추진했다가 뭐 택시 연합회라던가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결국 이제 철회를 한 것인데 뭐 이렇다 보니까 이 토론회가 개최가 됐고 그 중심 키워드가 이제 카카오가 된 것인데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을 보시면 뭐 여러분들도 다 체험을 하셨겠지만 네. 일단 사업 방식이 사업 초기에는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자를 확 늘리죠. 그 확보하죠. 플랫폼 안에 네, 이용자가 몰릴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유료 서비스 옵션, 제휴 서비스를 추가를 해서 이 주머니를 열게끔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 기존 플랫폼 가입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종 사업으로도 진출하고 계속 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내야 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성공 스토리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카카오도 실제 그랬죠. 카카오톡을 처음에 출시했을 때 와, 이거 수익도 안 나는 거, 좀 이런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지 하면서 이제 국민 메신저가 됐죠. 네, 근데 네, 결국은 맞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각종 사업들을 지금 열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인터넷 뱅킹, 택시 호출, 여기에 뭐 주차, 대리운전, 미용실, 스크리골프, 꽃배달 등 이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대목들이 골목 상권의 대표적인 또 산업들이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카카오에 대해서도 조금씩 거부감을 느끼게 됐고 그 부자 순위에서도 우리 의장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누르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로도 등극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뭔가 독식, 탐욕 이런 이제 키워드들을 붙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가 주 타깃이 됐는데 아무래도 뭐 일부에서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규제만 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야라고는 하는데 아마 좀 타겟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수수료를 너무 높이고는 있거든요. 네. 뭐 보니까 사실 그 카카오 뭐 페이 쪽도 그렇고 이렇게 핀테크하는 빅테크들 보면 그 다른 금융사들 상품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사실 편리하게 이용했었던 부분인데 그 또한 지금 이제 안 될 거다라고 이제 또 뉴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이제 밝혔는데 맞아요. 여기를 보니까 핀테크 업체가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이런 영업 행위가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네. 이제 규정을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소비자법에 또 이제 걸리게 되는 금소법. 그런 문제가 네, 있고요. 현재 지금 금융소비자법, 금소법 계도 기간이 이번 달 24일 날 종료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의 어떤 일부 서비스가 뭐 아주 축소가 되거나 네. 혹은 중단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지금 상황까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던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답답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네.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금융상품 소개가 이 핀테크 기업의 핵심 수입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기업에도 또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정부가 사실 이제 특정 기업이나 혹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 뭐 규제를 했던 역사는 과거에도 존재를 있었죠. 했습니다. 네, 네. 뭐 심지어 아주 심한 예로는 LG그룹이 하고 있던 반도체를 뭐 현대전자에 팔도록 했던 뭐 그런 사례도 과거에 이제 있었고요. 물론 네.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정도의 뭐 경쟁 정책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같은 시대에. 네. 하지만 어쨌든 해당 기업의 사업 확장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만약에 플랫폼 규제 정책을 만든다면 사후 규제를 하는 쪽으로 네. 그런 쪽의 어떤 그 제도, 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T 플랫폼 생태계 자체가 우리가 처음 접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걸 사전에 예측해서 뭔가 사전 규제를 만든다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어떤 갑질의 문제가 나타난다든지 네. 뭐 어떤 탐욕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적발이 된다면 그때 가서 규제를 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사전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산업의 성장을 발목을 잡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데일리 TV께 지금 집중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너튜브 애청자분들은 일단 정부의 이런 조치나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지금 보내고 계신데, 자, 우리 투자 전략 좀 챙겨야 됩니다. 성준 기자, 네, 어떻게 우리 지금 전략 가져갈까요? 네, 지금 뭐 카카오와 네이버 뭐 10% 카카오는 10% 넘게 하락하고 있고 네이버도 한 8%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투자 주체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 지금 좀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사고 있거든요. 그쵸. 지금 현재도.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비교가 되고 있고요. 역시 정치권에서 규제의 직접적인 타겟을 일단 카카오를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서도 카카오 관련된 어떤 뭐 그런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들이 그랬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약간 이제 하방을 지지하는 그런 뭐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장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강도가 물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변수이긴 합니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역할 자체가 지금 상당히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뭐 자녀 백신 예약이나 사전 백신 예약이나 뭐 국민 지원금 신청조차도 네. 우리 정부가 사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신세를 많이 졌어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없었으면 이런 정부가 지금 최근에 이런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실 때는 뭐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오늘 이제 급락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 이슈가 있었을 때 맞아요. 네. 주가 하락이 나타났지만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맞아요.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신중하게 보시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노동절 휴일 이후에 개장했는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 성종 기자 말씀해 주신 대로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또 아시아 증시도 지금 혼조세 보이는데 니케이만 지금 상승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로 돌아와서 보면 일단 원달러 환율이 1,165원 선 지금 연일 또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추세 보니까 양시장에서 매도세네요. 자, 코스피가 지금 0.74% 빠지면서 그러니까 어제의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3,163선 현재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상승폭이 낙폭이 더 큽니다. 1.48% 지금 빠지면서 1,038선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오늘 날씨만큼이나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비타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현미 캐스터 큐. 네, 악재가 조금 더 크게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 델타 변이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표들도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3,178선에서 시가가 들어왔습니다. 10시쯤 3,187선 고점을 터치했고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1시 넘어서 저점 3,157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고점과 저점의 갭이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이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0.7% 하락하면서 3,16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리스크오프의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환율이 1,160원대로 복귀를 했고요. 외국인의 투자 심리는 이틀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시면 특징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개인이 4,560억 원의 강한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매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이 안에는 금융투자가 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의 낙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장중에 한 번도 이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미 1,050선이 무너진 상황이고요. 이 1,040선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1.4% 하락하면서 1,03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보시면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이 개인만 사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12거래일째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자동차 부품주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총수들이 나서서 이 수소사회 구현에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대차를 중심으로 미래차,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여실히 반영이 됐습니다. 관련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동양피스톤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와 관련한 인클로저 그리고 매니폴드를 납품하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가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9,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효성 그룹주들의 시세도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외인의 매수세 집중되고 있고요. 현재 효성 첨단 소재 9%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연이어 전기차 전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뒤늦게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면서 이 배터리의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인 만큼 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신고가 꽃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보시면 캠트로스의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2차 전지용 전액, 첨가제를 생산하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외인의 매수가 2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20%의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1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알루미늄 쪽의 시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삼알루미늄 5%의 강세 4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철강주들의 특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철강업을 둘러싼 대외 악재가 점차 해소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상품 시장 안에서 철광석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런 호재를 반영이 됐습니다. 철강제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도 외인의 매수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동국제강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판가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 함께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도 7.7%의 강세 보여주면서 2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중소형주 쪽의 시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원일 특강, TCC 스틸 모두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우리 앵커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대 앵커, 큐. 자,
큐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앞서 그 시황 전하면서 그 코스피의 어제 상승분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좀 정정을 합니다. 어제 0.5% 좀 빠졌고요. 오늘 낙폭을 좀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테마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좀 바라보셨고 또 오늘 장은 어떻게 좀 마감될지 예,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거듭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뭐 정말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폭탄이 터졌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어떠한 규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처음 시작했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일단 그동안의 상승 흐름들을 꺾는 강한 하락 반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을 급속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시장이 네이버 카카오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밀린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속에서 일부 테마 종목들이 강하게 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수소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여행 관련주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구심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오늘 뭐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일단은 조금 고포주들에 대한 논란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주식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강한 반등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플러스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정도 플러스를 나타낸다라면 지수가 밀리지 않고 개별 종목이 밀려야 되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현재 지금 시총 3위, 4위 단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가 밀리게 됨으로써 지수가 동반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의 증시 흐름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과거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그동안 좀 변화가 그런 게 또 좀 포착이 되고 일단 이번 주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보통 이제 그동안 쭉 이쪽 시장에 계시면서 추석 전에 이렇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죠. 그렇습니다. 뭐 추석 전에는 아무래도 그 더군다나 이렇게 긴 연휴를 이제 네. 추석이 짧냐 기냐에 따른 것도 다르고 시장의 분위기도 다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분위기는 변동성을 좀 우려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후행 지표인 고객위탁금이 여전히 60조대 후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고요.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자금을 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두 번째 안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돌발 악재가 나왔죠. 지금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3,200선 그리고 1,050선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형성이 될 것이야. 네. 이렇게 좀 봤었던 것들이 강한데 일단 네이버 카카오가 꺾였다라는 것, 더군다나 시총 상단에 있는 것이 꺾였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추석 전에 새로운 장세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네.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이버 카카오 추세를 좀 더 봐야겠긴 하지만 일단 오늘 이렇게 빠진 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어떤 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어떤 규제 방안 이런 이슈들이 아마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러한 이슈들이 단순하게 끝난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러한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또 선거 국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면 소위 말해서 수급이 꼬여버리죠. 그렇죠. 신용이 지금 24조까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 카카오 개인들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인데 수급이 꼬이게 되면 이 또한 또 매물을 부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단순하게 오늘 빠지면 끝날 것이야라고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수급 말씀하셔서요. 지금 이번 주는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 예. 또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K 뉴딜 지수 정기 변경 이벤트도 있단 말이에요. 10일에는. 오늘 수급에 어떤 그런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조금 거리두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쳐야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은 이러한 수급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지금 수급이 움직일지는 현재로서는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수급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장이 조정을 받은 한 이후에 현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금을 그렇게 지금 쉽게 소진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들고 있는 그리고 현금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펀드 쪽에 간접 투자 많이 했을 시절이 네.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들 직접 투자로 많이 바꾸시는 상황이죠. 조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미국도 최근에 개인 투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 네. 그만큼 지수가 올라갈 때는 펀드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하죠. 근데 지금 지수가 조금 횡보세를 나타나다 보니까 네, 네. 지금은 패시브 자금보다는 액티브 펀드 쪽으로 물량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패시브 쪽으로 들어와 봤자 지금 현재 1년 내내 놔둬도 수익률은 거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네, 네. 오히려 액티브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좀 더 섹터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뜨거운 테마주입니다. 네, 오늘장 뜨거운 테마주 여행주 내 하나투어 지금 보고 계시네요.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 오늘 뭐 1.2% 정도 소폭 올랐습니다만 네.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 0.7% 빠지고 그렇죠. 있는데 네. 1% 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지금 계속 상승 추세에 예, 있어요. 최근에 좀 그렇죠? 흐름들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뭐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들이 안 나오면서 V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 대장주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슈몰이를 한 게 여행 카지노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 발표된 국제선에 대한 노선이 한 국제선 탑승객이 네. 50%가 최근에 늘었대요. 그 물론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이 수치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행과 관련된 하나의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8월 달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투어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좀 가져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위드 코로나를 11월 달에 선언한다. 오늘도 그 뉴스가 좀 나왔네요. 그런 뉴스들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미증시에도 위드 코로나 그 상황 때문에 테이퍼링도 이제 늦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당분간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현재로서는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테마주의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중장기로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서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11월 달 정도에 선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선언한 싱가포르라든지 영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 또 동시적인 뉴스가 현재 지금 확진자들이 되고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어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종목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라면 하나투어가 아무래도 가장 큰 그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자동차 섹터하고 워낙 산업이 달라서 네. 그쪽은 보면 대장주보다는 소재, 부품, 이런 장비 쪽이 더 지금 강세를 보이는데 여행 쪽은 대장주가 확실히 그래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여행주라고 하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노란풍선, 참 좋은 여행 등등등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 중에서 아무래도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지금 물론 하나투어가 적자 폭도 물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비용을 대폭 줄여놨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장이 돌아섰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겠느냐라고 한다라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도 이제 하나투어를 통해서 그동안에 지금 이제 최근에는 아니지만 뭐 항공권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권 예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만한 사람들이 이용한다라는 것은 플랫폼 효과라고 보여지죠. 네. 제가 이제 모두 투어를 가족여행 때문에 한번 가입을 했었는데 네. 이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어디를 클릭하면 뭐가 있고 네. 이게 연결성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겠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모두 투어로 들어가서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면 네. 제가 굳이 모두 투어를 다시 들어가서 익숙해지기보다는 뭐 약간의 수수료도 지금 뭐가 비싸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갖고 있는 선도적인 효과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 네, 말씀드릴 수가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였고요. 네. 자, 계속해서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뭐 비철 금속 쪽, 알루미늄 쪽, 또 실리콘, 석유화학 관련주들 업종 굉장히 좋습니다. 원자재 관련주 지켜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단 그동안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네. 물론 오늘도 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을 중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테마들을 보게 된다라면 원자재 관련주를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된다. 네.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구리라든지 아연 같은 경우와는 좀 다르다.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이제는 새로운 소재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알루미늄과 실리콘, 우리가 뭐 익숙한 소재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같은 경우 뭐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현재 찍었고요. 3,2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지금 뭐 일부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자재 관련주는 단순하게 테이퍼링이 된다라면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조심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구리라든지 이따 비철 금속 중에 일반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쓰임새가 있는 쪽이고요. 지금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쓰임새가 이제부터 시작이고 특히 알루미늄과 관련해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다양한 뭐 차량 경량화라든지 소재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산업 개편 수혜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성장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이런 알루미늄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흐름도 좀 살펴주시면서 예. 가장 선호하신 종목까지 좀 정해 주시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몇 차트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장주로서는 삼화알미늄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 현재 오늘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휴식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테마주의 모양과는 좀 다르죠. 15,000원대까지 주식이 45,000원대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 현재 영업이익에서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삼보산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익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만 좋다라면 굉장히 오를 수 있었던 부분들이죠. 이게 알루미늄 재생과 관련된 그러한 네. 업체입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재생과 관련해서 삼보산업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화알미늄과 삼보산업을 봤다라면 남선알미늄 같은 회사도 좀 봐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후발주자보다는 삼화알미늄이 훨씬 더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차트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역시 대장주로서는 삼화알미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경박에서 알루미늄박까지 동박에서 알루미늄박까지 움직이는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량 경량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루미늄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스테인리스까지 움직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황금 ST 같은 종목까지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에 있어서의 그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들 네.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최근 워낙 급등을 해서 가격 전략이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좀 조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조정을 한 이후에 37,000원 정도가 깨지면 조금 진입을 좀 멈추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조정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는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빅머니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빅머니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고정.